자, 안녕하세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우리가 위험 분석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했어요. 방법론에서 이제 뭡니까? 결과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있었냐면 정량적인 방식이 있었고 정성적인 게 있었어요. 주로 정성적인 걸 많이 활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위험 분석 절차에 따라서 한번 해볼 텐데 이제 정성적으로 하는 거를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구 방식에 따라서 또는 뭐 접근 방식에 따라서 크게 이제 뭐 우리가 네 가지가 있었어요. 그죠? 베이스라인, 예를 들면 어프로치, 그 다음에 인포멀 어프로치는 이제 전문가 방식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드, 이거는 이제 대형 기관, 뭐 정부 기관이 하는 그 디테일드 리스크 어널리시스가 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컴바인드 어프로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거를 사용한다. 컴바인드는 하이브리드라고 그랬죠. 혼합형인 복합 접근법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은 이번 차시의 내용을 보시면 이 컴바인드로 하는 거를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체크리스트를 이용하는 게, 이 체크리스트라는 거는 통제 항목이에요. 뭐 체크리스트는 ISMS에 관련된 그 통제 항목이 있잖아요. ISMS가 몇 개였죠? 전부 80여 개의 통제 항목이고 P가 22개, 그래서 합쳐서 이제 102개가 되는데, P에 대해서는 이제 옵션이었어요. 의무 대상자는 ISMS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80개에 대한 통제 항목에 대해서는 이거를 체크리스트, 그러니까 베이스라인 어프로치를 이용해서 관리적인 거하고 물리적인 취약점 분석은 이 통제 항목으로 이제 이용을 하게 됩니다. 뒤에서 이제 예를 보시면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위험 분석 절차를 보면은 이 전체는 이제 위험 이제 관리가 되겠고, 위험 분석은 자산 식별 평가, 위험 취약성 평가, 위험 평가. 위험 분석 안에 이제 위험 평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행 조치까지 이제 끝나면은 보호 대책하고 이행 계획을 수립을 하면, 이 이행 계획은 뭐죠? 뭐 업무 분장에 따라서 어느 팀에 누가 언제까지, 예를 들면 1, 4분기 또는 2, 4분기, 3, 4분기 이 안에 예를 들면 조치를 하겠다라는 세부적인 이행 계획이 이제 나올 겁니다. 우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산을 잘 보호해야 될 자산을 잘 그 분류를 해야 되겠죠. 현행화가 중요합니다. 누락되면 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각각의 자산, 예를 들면 PC라든지 또는 뭐 서버라든지 또는 웹서버라든지, 그 다음에 보안 시스템이라든지, 보안 시스템은 뭐 다양하게 많겠죠. 파이어월, IPS, IDS, 또 뭐가 있을까요? 넥,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상당히 많죠. 또 대형 기관에서는 뭐 UTM까지도 설치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뭐 등등 이런 분류를 해서 자산 중요도 산정 및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레트하고 vulnerability에 대한 이제 어세스먼트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는 그 담당자, 실제 이 자산을 운영하는 운영팀 또는 기술팀하고 인터뷰를 해서 위협이라든지 취약점으로 저는 이제 할게요. 취약성, 취약점 뭐 이런 건 혼용해서 쓰는데, 하여튼 vulnerability를 이제 평가할 때 이 현안 분석의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이 운영팀하고. 이때 인터뷰를 할 때는 뭔가 체크리스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80개에 해당하는 통제 항목을 가지고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제 인터뷰를 해서 이런 취약점이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물리적, 관리적 측면에서는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술 취약점 같은 경우에는 이 PC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PC의 취약점, vulnerability가 뭐가 있느냐. 예를 들면은
뭐 공유 폴더가 뭐 너무 많다든지 이러면 안 되잖아. 공유 폴더가 많으면 안 되잖아요. 아주 필수한 것, 필수적인 것만 이제 뭐 있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계정 같은 것도 예를 들면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이렇게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그런 계정을 사용하면 안 되죠. 이런 거는 다 다른 말로 이제 변경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시모스 레벨에서의 어떤 그 비밀번호를 집어넣는지 등등 이런 것들은 다 조사를 해야 돼요. 이걸 수동으로 할 거냐, 어떤 자동으로 할 거냐가 또 문제가 되죠. 자동으로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진단 도구가 필요합니다. 어쨌건 이 기술 취약점 점검은 수동으로 하건 자동으로 하건 진단 도구를 통해서 전부 이제 스캐닝을 하는 거죠. 서버에 대한 vulnerability에 대한 스캐닝, 웹 같은 경우에 OWASP 그 탑 10에 관련된 웹 취약점에 관련돼서 전부 스캐닝을 이제 해야 될 거예요. 그다음에 보안 시스템 마찬가지고 DB 이렇게 이제 기술 취약점을 점검을 하게 돼요. 근데 수동과 자동으로 하더라도 걸러내지 못한 거는 마지막으로 이제 모의 해킹을 통해서 취약점을 점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점검을 하게 되면은 그 위협과 취약점 요인을 이제 도출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우려 사항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하는 걸.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위험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협과 취약점을 같이 이제 평가를 합니다. 어, 이렇게 따로따로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거를 같이 평가를 합니다. 그거를 이제 컨선이라는 우려 사항으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뒤에서 이제 예를 보시면 이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우려 사항에 따라서 위험도를 등급을 매기는 거죠. 이제 위험도를 예를 들면 0에서 뭐 10까지의 등급을 매겨서 점수화. 그러니까 바로 뭐죠? 이 정성적 평가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용할 수 있는 위험 수준을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바로 뭐죠? DOA를 결정하는 거죠. Degree of Assurance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Degree of Assurance가 결정이 되면은 예를 들면은 위험 수준이 예를 들어서 뭐 0부터 뭐 27까지 이제 그 위험도 산정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조직의 Degree of Assurance는 6으로 한다 그러면 6 이하는 그냥 수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이상 되는 위험은 조치를 해야 돼요. 그럼 위험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위험 처리가 네 가지 방식이 있었죠. 네 가지 방식에서 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 감소를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저번에 제가 얘기했는데, 그러면 디그리 오브 어시오런스를 높게 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거는 만약에 ISMS 그 인증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인증심사원이 이 6이라는 이 디그리 오브 어시오런스가 적정한지, 에듀커시가 적정한지를 이제 보게 되겠죠. 적정성. 이거를 뭐 그냥 막 올리면은 이 밑에 있는 것들이 아주 크리티컬한 그 위험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디그리 오브 어시오런스를 정하는 거는 정보보호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그런 위원회에서 경영자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투자 대비 가용할 수 있는 투자 대비 이제 효과성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되겠죠. 자, 여하튼 이 6 이상이 되는 거, 예를 들면 6 이상이 되는 이 위험도로 산정이 된 것들은 이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럼 처리 방법이 대부분 위험 감소 정책을 써서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비밀번호가 예를 들면은 너무 짧게 돼 있다 그러면 바로 뭐 8자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대책을 선정을 하겠죠. 그 다음에 그 대책 선정된 거를 쭉 이제 리스트업을 하면 그 우선순위 평가를 하게 돼요. 이 우선순위가 이게 뭐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1번 또는 이거는 좀 늦게 해도 된다 2번 뭐 3번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쭉 나래배를 이제 세우는 거죠. 그 다음에 이행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하게 됩니다. 우선순위 평가에서 1로 나온 것들은 어떻게 돼요? 뭐 한 달 안에 빨리 바로 조치를 하거나 적어도 1, 4분기 안에는 조치가 돼야 될 거고 우선순위 평가가 2로 나온 거는 좀 뭐 2, 4분기 내에 한다든지 3번 같은 경우는 뭐 3, 4분기에 한다든지 4, 4분기에 한다든지 이렇게 이행 계획을 수립을 하고 투자가 많이 일어나는 거는 뭐 2년 안에 한다든지 이렇게 어느 팀이 누가 이거를 담당을 해서 조치해야 될 건지에 대한 이행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체적인 거를 이제
수립 전체적인 계획을 이제 마스터 플랜이라는 걸 가지고 또 수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마스터 플랜 안에는 세부적인 이행 계획과 또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플랜을 이제 세우는 거죠. 이게 바로 위험 분석 이게 전체적인 그 절차가 되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이제 위험 관리 절차가 되겠죠. 자, 그럼 하나씩 볼까요? 자, 자산식별 및 평가예요. 자산식별은 뭐 세부 아주 누락되지 않게 중복이나 누락되지 않게 잘 해야 될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서버는 서버대로 이렇게 이제 그룹핑이 어떻게 보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식으로 애플리케이션, PC, 문서 설비해서 정보 시스템 자산과 업무 공통 자산으로 이렇게 이제 분류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샘플을 보면 요거는 실제로 그 컨설팅을 하면서 분류한 책이에요. 요 내용, 여기 이제 샘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경우에는 이제 그룹핑한 거예요. DB 서버는 방금 전에 얘기한 것도 이제 그룹핑이 들어간 건데, 요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룹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시로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룹핑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기 있는데 자산의 중요도라든지 소유자, 용도 등이 유사해서 이 그룹핑을 함으로써 취약점, 위협과 취약점을 분석을 하고 동일한 위험을 이제 도출할 수가 있거든요. 동일한 위험을 도출한다는 것은 동일한 보호 대책을 선정할 수가 있는 거죠. 보호 대책을 마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동일한. 그러니까 같이 동일하니까 예를 들면은 위험도 산정할 때도 쉽게 할 수 있고 이 처리 이행도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장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룹핑을 이제 하는 겁니다. PC 같은 경우에 DB 같은 경우에 여기에 생기는 vulnerability하고 위협이라는 게 거의 같잖아요. 이 DB2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예를 들면은 우려 사항을 마련을 해서 보호 대책을 마련해서 한꺼번에 이제 이행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장점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자산 중요도 산정 및 이제 평가를 할 텐데, 자산 중요도 산정 및 평가를 할 때 바로 우리 정보보호의 3대 요소인 CIA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이제 하게 됩니다. 각각의 자산에 대해서 기밀성과 무결성과 가용성을 이제 그 결부시켜서 이제 가치를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밀성도 마찬가지로 상중하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제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이제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밀성 같은 경우에 저장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다면은 만약에 이 유출됐을 경우에 중대한 금전적 손실하고 운영적 위험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제 가치를 3으로 하고 등급은 이제 상이고 이게 이제 1등급으로 이제 표현을 하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무결성 입장에서 정보가 변경되거나 시스템이 오동작한다면 이것도 중대한 금전적 손실, 약간의 금전적 손실, 손실을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경우로 상중하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양성도 이제 마찬가지고 가양성 같은 경우에는 이 시스템이 불가하게 된다면 한계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2시간 이내에는 반드시 이게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뒤에 가면은 우리가 그 recovery time RTO인가요? recovery time objective. 네, 이런 거를 이제 배울 겁니다. RTO일 거예요. 네, RTO. 이런 거를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자산 가치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 CIA를 이제 그 더해서 최종 그 기준의 그 베리어블이 3에서 이제 9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3, 4일 경우에는 그 자산의 가치는 1이 되는 거고 5, 7일 경우는 2, 8, 9일 때는 3으로 해서 3일 경우는 이제 자산 가치 등급이 이제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겠죠. 그러면 요 3이라는 그 정성적인 이제 평가를 한 거잖아요. 정상적인 평가를 해서 요걸 나중에 이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위험도를 평가를 할 때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정보자산 중요도 산정의 이제 예시예요. 예를 들면 서버 1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서버 1은 온라인 쇼핑 운영 서버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 IP 호스트명, 모델명, VMware를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용도는 이거고, 위치는 전산실에 있고, 담당자, 관리자, 책임자가 있고, 이거에 CIA에 관련해서 자산가치 평가를 했을 경우에 3이 되는 거죠. 이걸 다 더하면은 얼마가 되죠? 8이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8은 여기 안에 보시면은 1등급이 되죠. 그래서 1등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자산가치를 정성적으로 표현하면 3이라는 숫자가 되는 거죠. 여기 3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 그룹핑을 해서 서버는 서버로 그룹핑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로 이렇게 그룹핑을 해서 각각 자산에 대해서 자산 가치 평가를 하고 자산 가치를 등급을 매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threat 식별 및 평가가 되겠는데요. 이 위협은 알고 있는 위협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동안의 경험상 이 전산실을 운영하고 있는 담당자나 관리자들이 장애일지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일지나 사고 대응 일지를 통해서 알고 있는 위협과 조직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잠재성이 있는 그런 위협에 대해서는 이 담당자와 이제 협의를 해서 위협을 식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컨설팅을 하거나 ISMS 구축을 할때 뭐 스스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 ISMS 구축을 하는 이 담당자가 모든 걸 알 수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협업을 해서 그걸 이 서버를 운영하고 있는 담당자하고 인터뷰를 하는 거죠. 이게 실제 그 조직 내의 담당자 이건 또는 뭐 컨설팅 외부 회사에서의 외주 업체의 컨설팅 전문가를 하더라도 꼭 이 인터뷰는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미 발생한 위험 목록과 발생 가능한 위험 목록 조사해서 위협 시나리오를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죠. 반드시 이게 인터뷰를 통해야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위협 시나리오의 식별 방법 예시가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산에 대한 행위자, 이게 인간이 하는 거냐, 비인간이 하는 거냐, 자산 접근 경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 네트워크를 통해서 접근하느냐, 아니면 물리적으로 출입 통제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이제 vulnerability를 갖고 있는 데를 뭐 통과를 하는 거냐. 그 다음에 자산의 접근 동기가 뭐냐. 우연이냐, 고의로 해킹을 하는 거냐. 또 위협이 자산에 미치는 결과, 이게 변경이 되냐, 노출이나 손실에 방해되느냐. 이렇게 이제 위협 시나리오별로 이제 식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스렛을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평가를 할 때 위협의 종류와 발생 가능성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발생이 됐을 때 영향이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은 지진이라는 게 이제 나왔는데 이거는 뭐 100년에 한 번 정도다. 뭐 1년에 예를 들면은 분기별로 한 4회 정도 발생이 된다. 이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발생 주기, 즉 이거에 따라서 그 위협의 어떤 평가가 높낮이가 이제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은 매우 높은 경우에는요, 지금 어떻게 해요? 시스템의 라이프 사이클 뭐 자주 발생해요. 3개월 이내. 쿼터별로 이제 분기별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손실이 매우 커서 업무가 장시간 중단되는 정도는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 위협에 대한 그 위협 평가가. 낮은 거는 이 라이프 사이클 동안 거의 발생하지를 않아요. 발생하지를 않으니까 이거는 손실이 매우 이제 경미하겠죠. 자주 발생하면은 손실이 굉장히 클 거고, 그 다음에 또 장기간 또 중단이 되고, 자주 발생을 하더라도 장기간 중단되는 게 아니라 뭐 한 몇 시간, 하루 정도 중단이 되면은 그냥 높음으로 위협이 이제 책정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가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vulnerability 이제 식별 및 평가가 되겠는데요. 이 vulnerability는 기술적 취약점과 예를 들면 이 PC의 그 취약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PC에. 이 취약점이 어떤 담당자가 이 PC를 이제 담당자가 있으면 이 PC에 예를 들면 비밀번호, 화면 보호기의 비밀번호는 체크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PC를 파워 온오프 했을 때 시모스 레벨에서의 비밀번호가 들어가 있는지. 근데 이 비밀번호도 화면 보호기에 예를 들면 비밀보호 경우에 8자리 이상 하게 되어 있는데 뭐 4자리만 했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공유 폴더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있어서 취약점이 많다든지. 그 다음에 패치는 뭐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백신은
설치가 되어 있는지, 백신에 대해서 이를 항상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체크를 하게 돼요. 이 업데이트가 안 돼 있으면 이게 이제 취약점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취약점은 기술적 취약점과 물리적 취약점, 관리적 취약점으로 구분해서 위험 요인을 이제 도출을 하게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건 반드시 알아야 돼요. 관리적, 물리적 항목에 대한 공통 취약점 점검 항목은 이 정보보호 대책 명세서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 정보보호 대책 명세서라는 게 바로 ISMS-P 통제 항목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ISMS에서 통제 항목이 80개였잖아요. 세부 통제 항목으로 되면은 뭐 이게 이제 3배 정도 되니까 뭐 250여 개 이제 되겠죠. 그 다음에 P까지 하면은 P까지 하면 22개에서 총 뭐 325개인가요? 어쨌거나 이 ISMS가 이제 의무 대상자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 80개, 즉 200 몇 개에 해당하는 이 통제 항목을 가지고 취약점 식별 분석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 취약점 점검, 아까 그러니까 관리적하고 물리적 취약점 점검은 ISMS 통제 항목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체크리스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위험 분석 방법론에서 뭐가 됩니까? 베이스라인 기준선 접근법, 베이스라인 어프로치를 이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터뷰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좀 빨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근데 기술적 취약점 점검은 이 체크리스트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동 점검하고 자동 점검이 있는데 수동 점검은 이제 그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한 그 진단 도구 또는 매뉴얼에 따라서 직접 뭐 명령어를 준다든지 뭐 본다든지 눈으로 본다든지 이런 거죠. 그런 게 이제 수동 점검 방식이고 자동 점검 방식은 이제 진단 도구를 통해서 예를 들면 각각 PC라든지 이런 쪽에는 에이전트를 깔아갖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진단된 거를 이제 리포트를 쫙 받는 거죠. 전부 스캐닝을 해갖고 뭐 보안 솔루션도 스캐닝하고 서버도 스캐닝하고 PC도 스캐닝하고 그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동 점검 방식은 아주 단기간에 뭐 빨리 하겠죠. 수동 점검보다는 상대적으로 이건 뭐 스피드가 빠를 겁니다. 그래서 이 자동 점검 방식은요, 전문적인 진단 기술 지식이 없어도 점검이 가능하죠. 그죠? 점검은 가능한데 이 점검 결과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는 거는, 분석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기술적 취약점 점검 영역 구분인데요. PC 취약점 점검, 그죠? PC 취약점 점검, 뭐 진단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버 취약점 점검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크립트를 이제 짜서 스크립트를 이제 돌려서 그 결과를 이제 찾아낼 겁니다. 컨설팅 업체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진단 도구가 아주 중요하겠죠.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이런 진단 도구를 이제 심어서 이제 하게 될 겁니다. 네트워크 취약점 점검은 컨피그 파일을 직접 분석을 이제 해야 되죠. 해죠. 물론 이제 진단 도구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 안 되는 거는 전문가가 봐서 뭐 예를 들면 방화벽 같은 경우에 룰셋을 이제 보는 거죠. 룰셋이 제대로 돼서 인바운드하고 아웃바운드하고 쓸데없는 IP 주소 또는 포트가 오픈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거 봐야 되죠. 이거 클로즈를 해야 되는데 그죠? 그냥 열려 있다든지 이런 거는 아주 치명적인 그 취약점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기치 않은 위협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죠? 만약에 뭐 스캐닝 도구를 이용을 해서 쫙 스캐닝 하면은 이 포트가 예를 들면은 80 포트만 열려 있어야 되는데 23번 포트가 열려 있네. 그럼 23번 포트를 이용을 해서 해킹이 가능할 겁니다. 그다음에 보안 솔루션 취약점인데 예를 들면 파이어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IDS 또는 IPS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인터뷰나 실사를 통해서 시스템 구성을 확인하고 이제 미흡한 부분은 이제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제가 말했던 요 파이어월 룰셋 관련은 요 보안 솔루션 취약점 점검이 되겠네요. 예를 들면 요거는 스위치 장비 관련해서
config 파일을 직접 분석을 하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웹사이트 점검은 OW ASP 탑 10 이상에 관련해서 그 점검을 하게 될 거고요. 이 모의 점검은 실제 이제 해보는 거죠. 이 1번부터 예를 들면은 이게 4, 5번, 5번까지는 뭐 진단 도구라든지 스크립트를 이용한다든지 또는 매뉴얼을 통해서 이제 할 텐데 여기서 이제 걸르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모의 해킹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 모의 해킹은 시나리오 기반으로 해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운영자하고 반드시 협의해야 되고 실제 운영되는 그 서버에 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하여튼 다양한 그 시나리오를 이제 짜서 모의 해킹을 통해서 이제 취약점을 점검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 일본 PC 취약점 점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액세스 컨트롤 뭐 서버라든지 뭐 보안 솔루션이라든지 이 접근 통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항상 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각각에 대해서 자세히 그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게 그거는 이제 지금 요번 학기 강의에서 이제 범위를 이제 넘어가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에 대해서 취약점을 잘 알려면은 이제 뭡니까 시스템 보안이라든지 네트워크 보안 그 다음에 이런 거를 별도 한 학기씩 이제 같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런 거를 점검한다는 정도의 내용만 이제 소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해 부탁합니다. 어쨌건 BC 취약점 점검은 다양한 진단 도구를 이용을 해요. 이거는 이제 컨설팅 그 업체에서 그런 진단 도구를 이제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뭐 뭡니까 오픈 소프트웨어들이 더 많이 있거든요. 오픈 소프트웨어들을 이용을 해서 자기 그 조직에 맞게 이제 수정 보완을 해서 이제 진단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점검 항목 보면은 뭐 공유 폴더가 다 닫혀 있어야 되는데 뭐 빌프리한 게 이제 열려 있는 건 없는지, 뭐 D가 열렸다든지 뭐 그런 건 없는지, 안티바이러스 백신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PC의 패치가 정기적으로 이 패치가 항상 돼야 되는데 그냥 안 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전부 스캐닝 이제 하는 거죠. 서버 취약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윈도우하고 리눅스가 있을 텐데 이 액세스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유저 액세스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유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 뭡니까 임의 접근 통제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서버 보안을 이제 공부하신 사람은 알 텐데 덱이라고 그러죠. 임의 접근 통제 관련해서 파일이나 디렉토리가 예를 들면은 뭐 루트만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다른 이제 다른 유저가 뭐 그 파일을 뭐 읽을 수 있는 거지. 예를 들면은 etc 밑에 있는 여기에는 주로 이제 configuration 그 파일들이 많이 있는데 주로 여기는 이제 루트만 액세스 할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루트는 read, write, 뭐 액세스가 이제 모두 이제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제 어카운팅이 뭐 W킴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read만 해야지 write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write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보안 설정이 되어 있다. 액세스 그 모드가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보게 됩니다. 그러려면 그거를 일일이 매뉴얼로 볼 수 없어요. 점검 도구를 이용을 해서 이제 쭉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자, 네트워크 취약점은 뭐 이제 라우터 같은 경우에 시스코, 알티온, 주니퍼 같은 그런 라우터 및 스위치 장비가 되겠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액세스 컨트롤이 접근 통제가 이제 있을 수 있고 SNMP가 좀 취약점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로그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지금 저번에 개부법에서 왜 제가 강의를 할 때 그 안정성 확보 조치에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경우에 그 로그 파일은 접속 기록이죠. 접속 기록은 1년 이상 보관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월 1회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이거를 그 DB를
액세스한 건 없는지 이런 걸 이제 다 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네트워크 취약점 점검에서의 로그 파일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요새는 이제 전부 로그 파일을 통합 관리를 하고 있어요. 로그 파일이 뭐 네트워크, 뭐 시스템, 예를 들면 보안 솔루션, 그 다음에 DB, 그 다음에 웹 이런 데 다 이제 그 로그 파일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총 수집을 해서 이제 통합 관리를 하는 거죠. 이런 솔루션들이 나와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안 솔루션 관련해서는 파이어월하고 그 다음에 침입 탐지죠. 그 다음에 요거는 침입 차단이죠. 차단 시스템. 그 다음에 IPS가 침입 방지죠. 침입 방지 시스템. 네. 이거는 차단하는 거고, 이건 디텍션 하는 거고, 네, 이거 프리벤션 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이제 룰셋 점검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로그 점검, 그 다음에 이 룰셋에 관련해서 어떤 그 정책 변경이 일어났을 때 그 정책 변경이 중요한 사항은 그 팀장 보고를 하는지 또는 CISO에게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고 하는지 이것도 하나의 어떤 프로세스 측면에서의 그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ISMS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이 그 정책 변경 절차도 굉장히 그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담당자가 마음대로 이 룰셋에 관련된 그런 정책을 예를 들면 바꾼다. 그런 거는 ISMS 인증 심사원이 갔을 때 어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한 지침이 어떻게 돼 있나 이거죠. 어느 경우에 담당자 선에서 이제 끝나고 어느 선에서는 팀장까지 보고를 하고 어느 선에서는 CISO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이 있는지 이 지침을 가지고 담당자가 여기서 수정 보완하는 건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것부터가 바로 ISMS 그 통제 항목이 됩니다. 자, 어쨌든 백신 등 이런 것이 제대로 데일리로 이렇게 이제 업그레이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암호키 관리는 잘 누구든지 액세스하지 못하게 통제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하게 되겠죠. 자, 웹사이트는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이제 그 취약점을 점검하게 되고요. 점검 항목은 마찬가지로 액세스 컨트롤, 디렉토리 보안 설정, 로그 파일, 그다음에 패치 이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점검 도구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버프 스위트하고 와이어샤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그 여기 인터넷 구간이라고 그러면 여기가 이제 방화벽이 있고 DMZ 존이 있고 여기가 이제 방화벽이 있어요. 여기도 방화벽이 있고 여기에 이제 웹서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사용자가 이제 로그인을 하려고 할 때 여기 이 뒷단에 이제 뭐 DB가 이렇게 있겠죠. 여기에 중요한 개인정보 DB가 만약에 이제 있을 경우에 그 외부에서 이거 여기 액세스 할 때는 이게 개인정보가 인, 아웃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암호화 시켜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또는 아이디하고 이 패스워드 같은 게 넘나들 때 이걸 암호화 시켜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 암호화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려면은 이거 와이어샤크 같은 거를 이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와이어샤크를 이제 열어갖고 이게 평문으로 날아가는지 이런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본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쿡시 같은 거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모의 해킹은 반드시 이 운영 중인 시스템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의 해킹 기반 시나리오에 의해서 하게 되고, 이 시스템 취약점 분석 대상이 포함되지 않는 것까지 확대해서 보안 점검을 이제 할 필요가 이제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PC 취약점 진단 상세 보고예요. 이게 이제 진단 도구는 이제 스크립트를 짜갖고 이제 한 그 이그젬플이에요. 이그젬플이니까 참조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PC의 계정 관리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서비스 관리, 계정 관리는 이제 패스워드가 주기적으로 변경이 되는지, 이거 볼 수 있죠. 그 PC에서 넷 어카운트인가요? 넷 어카운트라는 그 명령하고 넷 유저인가요? 이런 이제 커맨드를 치면은 이게 패스워드 변경 주기가 얼마 만에 이제 돼야 되는지, 3개월 만에 뭐 90일 이내에 돼야 되는지 이런 거를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반드시 90일 이내에 하는지, 뭐 60일 이내에 바꿔야 되는지, 그러면 그 바뀌어졌는지 이런 거를 전부 스크립트를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공유 폴더가 제거됐는지 이게 쭉 이게 바로 이제 체크리스트
진단 도구를 이용을 해서 이제 점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상당히 많이 점검을 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 점검 대상인 PC1, 2, 3가 있는데 여기에 취약하다, 양호하다 이렇게 좀 결함이 있다, 없다라는 게 쭉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취약점 식별 및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럼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 취약점 평가 기준 예시예요. 여기 보시면은 하위는 보호자산의 복구는 가능하지만 그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큰 경우에는 이제 취약 하위로 이제 되는 거고, 보통의 경우에는 상급관리자의 검토 승인을 이제 필요로 하는 정도의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는 보통으로 보고, 그 다음에 거의 취약하지 않으면 보호자산이 하위 관리자 조치만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한 경우, 취약하지만 그거는 하위 관리자의 조치만으로 가능한 경우다. 그러면 그거는 거의 취약하지 않음으로 이렇게 평가 기준을 이제 세팅을 이제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설정을.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위협과 vulnerability, 취약점에 대해서 각각 평가를 했어요. 각각 위협에 대해서 시나리오 차원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했어요. 그죠? 취약점도 마찬가지로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평가를 했어요. 근데 이게 위협과 그 취약점이 이게 딱 무자르듯이 딱 이렇게 떨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실제 현장에서 컨설팅 하거나 구축을 할 때는 위협과 취약점을 같이 합니다. 통합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이제 현장에서는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같이 위협과 취약점의 이제 식별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를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거를 컨선이라고 영어로는 표현을 하고요. 한국말로는 우려사항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취약점이 있는데 이러한 취약점을 이용을 해서 어떠한 위협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뭐가 우려가 된다. 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뒤에 보면 그런 샘플을 볼 수 있으니까 그때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조직의 성격에 따라서 정보 자산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범위의 위협과 취약점을 이제 식별하는 겁니다. 조직의 성격에 따라서 같이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관리적, 물리적 위협, 취약점은요, 현안 분석을 하고 인터뷰를 해요. 인터뷰를 해서 여기서 통제 항목을 ISMS 통제 항목으로 이제 취약점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기술적 평가는 여기 이제 따로 했을 때처럼 어떻게 되겠죠? 수동 점검하고 자동 점검 또는 모의 해킹 이걸 통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위협과 취약점을 이제 같이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위협과 취약점의 평가 기준에 관리하고 물리적인 영역 관련해서는 여기 보시면은 식별된 위협 취약점 컨선은 업무 영향도와 발생 가능성 관점, 발생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발생 가능성의 관점으로 평가를 실시해서 업무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기준으로 하고요. 이 위협과 취약점은. 그 다음에 발생 가능성은 위협과 취업, 컨선의 현행 통제 수준 기준으로 선정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 이 현행 통제 수준이라는 거는 ISMS 그 통제 항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자, 보시면은 이 적용되는 정보보호 영역의 범위가 상중하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이거는 정책적인 측면과 프로세스 측면과 시스템 모든 영역에 미치는 경우에는, 가치가 이제 3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1이 되는 거고요. 이 법률 위험도까지 봅니다. 예를 들면은 이 ABC 기업의 어떤 그 위협과 취약점을 분석을 해보니 이 경우에는 위반을 한 거예요. 위반을 했을 경우에 이건 징역형 벌금형의 대상 항목이 된다 이거죠. 예를 들면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주민번호를 법정주의라고 그랬잖아요. 주민번호를 수집하면은 기억나십니까? 법률과 시행령의 근거를 있어야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주민번호 법정주의에서. 근데 모 기업이 예를 들면 주민번호를 이용을 해서 인증을 해요. 이용자를 식별을 했어요. 이거는 과징금 대상인데요. 과징금 뭐 예를 들면 5억 이내
벌금이 되고 벌칙이 들어가는 조항이에요. 네? 자, 이런 경우에는 법률 위험도가 크죠. 그러니까 3으로 이제 잡는 겁니다. 과태료 정도 2천만 원 과태료다. 예를 들면은 비밀번호를 비번을 규칙이나 지침에는 8자리 이상으로 하게 돼 있는데 4자리로 돼 있다. 이것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지침에 안 맞게 되면은 과태료 대상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 정도 한다라는 거죠. 자, 이런 기준을 통해서 적용 영역과 법률 위험도를 더하게 되면 그 평가 기준이 영역이 2에서 6이 나오죠. 그래서 5, 6점은 위험 취약점 가치가 3으로 두고 이제 상이 되겠죠. 상중하로 이렇게 이제 등급을 정성적으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 영역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기술 영역은 수동적인 방법하고 자동 진단 도구로 해서 이렇게 이제 점검을 하게 되는데 평가 기준은 이걸 같이 평가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냐면 점검 항목 중요도에 따라서 가치를 3, 2, 1로 이제 둔 겁니다. 그래서 위협 취약점 평가 기준은 점검 항목 중요도하고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하고 다른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위협 취약점을 이용해 위험이 실현될 경우 업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이럴 경우에는 평가 기준이 3이 되는 거죠. 이런 게 다 이제 예시예요. 샘플이에요. 꼭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이거를 이제, 다른 이제 평가 기준을 예를 들면은 이거는 10점으로 하겠다. 이거는 예를 들면 8점으로 하겠다. 이거는 5점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제가 강의하면서 하는 이 예시들은 실제 이제 컨설팅 업체들이 하고 있는 그 샘플을 제가 이제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자, 발생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발생 가능성은 현행 통제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산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N은 이건 불이행한 거예요. 통제 항목이 예를 들면 80개다. ISMS 통제 항목이 80개다. 이 통제 항목 어느 것 중에서 예를 들면은 1.1.1에 해당하는 통제 항목의 이행 여부가 불이행된 경우가 이제 N으로 될 텐데 이 N으로 됐을 경우에 발생 가능성 가치는 3으로 본다는 거고 요 P는 partial이에요. partial. 부분적으로 이제 되어 있다. 여기 보면 기본적인 대책은 있으나 대책의 효과성이 다소 부족한 경우 이럴 경우는 P로 해서 발생 가능성 가치는 이거보다는 좀 약하게 그 다음에 이거는 통제 항목을 이행을 한 겁니다. yes는 이행을 하거나 이거 not available이죠. 네, 그런 경우에는 적절한 대책이 있고 이에 충분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경우는 0.5로 보겠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위험 평가까지 했죠. 위험 분석이 있으면은 위험 분석이 이제 자산 식별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우려 사항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취약점과 위협을 같이 이제 분석을 해서 같이 평가를 하는 거죠. 우려 사항을 분석을 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자산 식별을 해서 뭐하죠? 자산의 가치도를 이제 평가를 하고 취약점과 위협에 대해서 위협과 취약점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 기준에 대해서 같이 우려 사항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위험 평가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어요? 이제 최종적으로 위험도 산정을 하게 돼요. 위험도 산정을 하게 된 다음에 뭐를 하죠? DOA를 이제 선정을 하게 됩니다. DOA를 선정을 한 다음에 이제 보호 대책을 마련을 해야죠.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행 계획을 이제 수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관련해서는 한 5분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